시청자 여러분, 평온해 보이기만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다구는 소리와 드넓게 펼쳐진 논에서 풍겨오는 풋풋한 벼내음, 그리고 냇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들리는 그곳에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 서와리는 예로부터 평온함과 비옥한 땅, 그리고 소박하고 인내심 많은 주민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잿빛 아침, 마을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목조 주택 안에서 끔찍한 광경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였던 남편이 갑자기 의문투성이의 상태로 사망했고, 그를 정성껏 돌보던 아내에게 모든 의심의 화살이 향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기 전에 짧은 이야기 365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올 긴장감 넘치고 놀라운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서와리의 어느 조용한 마을. 아침 하늘은 종종 부드러운 잿빛으로 물들어 마치 평화로운 침묵의 담요로 온 마을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작은 마을은 드넓은 논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해질 녘이면 개구리 울음소리가 간밤에 내린 비 뒤에는 축축한 흙냄새가 늘 함께했습니다. 이곳의 삶은 더디게 흘러갔고 해가 바뀌어도 변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목조 주택과 바랜 담벼락이 늘어선 좁은 골목 사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이었습니다. 35살의 그 여인은 매일 아침 낡은 휠체어를 미는 모습으로 발견되곤 했습니다. 휠체어에는 2년 전 작업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 이강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해가 겨우 대추나무 높이만큼 떴을 때 강우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햇볕을 쬐게 해주며 이제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인 남편의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주곤 했습니다. 박서연 씨, 참 대단해. 불평 한마디 없잖아. 저렇게 힘든 삶인데도.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여자 드물지. 다른 이가 말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서연은 진심이라는 단어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자 요리사, 의료진 대리인이자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매일 동이 트기 전 일어나 시장에 내다 팔 인절미와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남편 강우의 몸을 씻기고 천천히 밥을 떠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힌 후 끝없는 인내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에서 피로가 엿보일 때도 있었지만 서연은 결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따뜻한 포옹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떠나갈 법한 상황에서도 곁을 지키는 선택 때문에 유지되는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감탄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낡은 집 문 뒤에서는 강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종종 분노에 찬 잔소리와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상처를 주는 의심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입에 다시 죽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그날 서와리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마른 나무십들을 서연의 작은 마당으로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그녀는 일과를 이어갔습니다. 낡은 몸빼바지에 빛바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는 강우를 툇마루로 밀어주고 남편의 다리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직 쌀쌀하죠 여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강우는 대답 없이 그녀를 흘깃 쳐다본 후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짓고는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시장 이야기, 떡을 사간 손님 이야기, 그리고 요즘 시장에 짐을 날라주는 것을 도와주는 이종 사촌 동생 민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민준이가 장사 수완이 제법 늘었어요.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수입 걱정 안 하게 더 큰 좌판을 열도록 돕고 싶다고요. 서연은 희망을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 그놈이랑 너무 자주 붙어 다니는군. 그 한마디가 허공에 매달려 이전의 날들처럼 서연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숨을 참으며 모든 상처를 다시 침묵 속에 묻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은 오직 한 가지만을 보았습니다. 충실하고 강인한 아내. 하지만 그들은 서연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 맺힌 눈으로 집 천장을 바라보며
신에게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강우가 걷지 못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동안 서연은 밥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천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치료하며 똑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거의 변하지 않는 일상의 매일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또 왔었어? 혹은 아까 핸드폰 보면서 왜 웃었어? 서연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빨리 늙어가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들 같았지만 안에서는 점점 더 쓰라려 왔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식재료가 담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는 민준이가 떡을 진열하는 데 쓰는 솥과 나무 선반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누나, 내일은 제가 더 일찍 와서 도울게요. 제 생각엔 저기 슈퍼 앞에 세로 자리를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더 붐비잖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너도 정비소에서 일하잖아. 민준은 웃었습니다. 에이, 누나, 전 튼튼해요. 그들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짐만 내려놓고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 커튼 뒤에서 한 쌍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네 관찰하기를 좋아하는 옆집 최 씨 아주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 아줌마, 또 시작이네. 그날 오후한 이웃이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랑 민준이 말이야. 알잖아. 서화리 같은 작은 마을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점은 모두가 서로를 안다는 것이고 단점은 모두가 남의 일에 참견할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밤바람처럼 서연의 집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보통 저녁 식사 후에 잠들던 강우는 그날 밤 깨어 있었습니다. 아까 민준이랑 같이 걸어오면서 계속 웃더군. 젊은 놈이랑 이야기하니 좋았나 보지? 강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서연아.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사촌 동생이에요. 그냥 장사 도와주는 것뿐 그 이상은 아니에요. 강우는 비웃었습니다. 아, 사촌.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던데.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착한 아내라고도 하던데요. 그땐 그 사람들 말을 믿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집 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하며 이미 무거운 분위기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강우는 더욱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자주 침묵하거나 비꼬기 위해서만 입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서연이 밥을 떠먹여주면 먹기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민준이가 장사도구를 내려놓으러 오면 돌처럼 굳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오래 깨어있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잠결에 그녀는 종종 잿빛 하늘 아래 진흙투성이 논두렁에 홀로 앉아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손은 진흙으로 가득했고 얼굴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너무 무거운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가슴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서연은 시장에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민준이에게 물건을 가져가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몇 단골 손님들이 왜 서연이 보이지 않는지 묻자 민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는 집에서 형님 돌보고 계세요. 하지만 그때 서연은 그저 집구석에 앉아 갈라진 마룻바닥을 응시하고 새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삶에서 색깔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짐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앞에 앉아 도시에서의 취업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누나, 저 서울에서 일자리 구했어요. 다음 주에 떠나야 해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그동안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누나를 두고 가기 마음이 안 좋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민준아. 가야지. 넌 아직 미래가 창창하잖아. 민준이 떠나고 그날 밤 집은 평소보다 더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그놈이 떠났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말은 민준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끝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서화리의 밤은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강우의 작은 집에서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들리지 않는 비명, 억눌린 울음, 그리고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마음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민준이 서울로 떠난 후 시장에 짐을 날라주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서연은 요리부터 판매, 그리고 강우를 돌보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시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떠먹여주는 한 숟갈 한 숟갈이 짐처럼 느껴졌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오래된 상처를 긁는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강우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비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부하고 만지는 것을 거부했으며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못하러 사람들이 내가 약한 꼴 보고 당신이 영웅 되는 거 보라고? 그 말은 어느 아침 서연이 강우의 몸을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 할 때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오직 사랑, 아니 더 정확히는 의무감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온 마을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촛불을 켜고 창가 마룻바닥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강우는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가빴습니다. 평소처럼 서연은 촛불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왼손에는 낮에 미쳐 떠먹이지 못한 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벽장에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흰색 라벨이 붙은 작은 약병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의사가 강우가 밤에 좀 더 편히 쉴 수 있도록 처방해준 수면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약병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죽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랍을 닫고 죽그릇을 치우고 촛불을 껐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가 사악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부서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강우를 돌보고 밥을 먹이고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움직임은 마치 영혼 없는 육체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우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은 떨렸고 숨은 가빴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체온을 내리려 하고 따뜻한 물을 먹이려 했지만 강우는 모든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도 내가 없으면 당신도 좋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보. 강우는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아니야. 당신은 그냥 감옥 간수일 뿐이야. 나는 죄수고 당신은 간수라고. 그 말들은 서연의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닫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열에 찬 신음소리와 마침내 속삭이는 그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언제까지일까 서연아, 너는 아직 살아있는 거니? 아니면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거니? 서연은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죽을 끓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생강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단 몇 방울. 강우를 그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밤처럼 긴 잠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강우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곁에 앉아 천천히 떠먹였습니다. 이번에는 강우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쇠약해졌거나 아니면 끝이 가까워졌음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한 숟갈을 먹인 후 서연은 따뜻한 수건으로 남편의 입가를 닦아주고 이불을 바로 해주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녀가 마지막 숨결처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을 나와 툇마루에 앉아 그날 아침 유난히 맑았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늘도 오늘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와리 마을은 안개 뒤에서 수줍게 나타난 따스한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글 공부를 하러 작은 서당으로 달려갔으며 다구는 소리는 여전히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구와 강우의 작은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침이면 마당에서 휠체어를 천천히 미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서연이 강우를 참을성 있게 타이르는 소리나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사는 최씨 아주머니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8시였지만 평소처럼 서연이 문을 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긴 겉옷을 걸치고 서연의 작은 나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일어났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궁금해진 최 씨 아주머니는 대문을 밀어보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툇마루로 걸어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 뒤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강우 씨가 아까부터 일어나질 않아요. 그녀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강우는 평소처럼 누워 있었지만 얼굴은 푸르스름하게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몸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이 사람 이미 갔어. 최 씨 아주머니가 망연자실하며 말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시간 만에 작은 집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마룻바닥에 맥없이 앉아있는 서연을 위로했으며 누군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살아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열이 심했다던데. 그래도 소문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서연의 텅 빈 눈빛, 그리고 어쩌면 평범하지 않았을 밤의 소리들에 대한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마을로 들어선 것입니다. 강우의 몸 상태가 부자연스럽게 굳어있는 것을 보고 남몰래 의심하던 최 씨 아주머니가 보건소에 연락했던 것입니다. 처음 도착한 의료진은 입가의 거품과 침대 구석에 남은 약간의 죽 찌꺼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위해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 마치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다음 날 서아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말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고 서연의 집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검 결과 강우의 체내에서 고용량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면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한 번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인 양이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식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낡은 스카프를 두르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눈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한 것이 부인 맞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이 섞여 있었습니다. 침묵.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자백 소식은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 서연을 현모양처라고 칭찬하던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서연 씨가 그럴 줄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착했잖아. 매일 남편을 돌봤는데. 그러니까 더 그랬겠지. 아마 더는 못 견뎠을 거야. 분노, 의아함, 슬픔, 그리고 일부의 이해심이 뒤섞인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몰랐던 계지. 한편 도시 외곽의 작은 경찰서에서 서연은 쇠창살 너머로 해 진력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에 식사 후 남편의 얼굴을 닦아줄 때마다 사용했던 강우의 낡은 수건 한 장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여보. 그저 포기해버린 내 자신이 미웠을 뿐이에요. 서연은 작은 구치소의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쇠창살 밖으로 차량 지나가는 소리가 터미널 근처 모스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기도 소리와 희미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날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여전히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던 그 밤에 취조실 책상에서 2명의 경찰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법의학적 검사 결과, 강우의 의료 기록, 그리고 서연의 초기 자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침묵조차 증거가 되거나 적어도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전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형사라는 이름의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비난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자 손이 약간 떨렸지만 얼굴은 여전히 의연했습니다. 그녀는 강우의 사고부터 시작해 그를 돌보며 겪었던 고투, 이웃들의 수군거림, 남편의 태도 변화, 그리고 마지막 그날 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형사님.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단지 그가 아픈 것을 멈추고 제가 벌 받는 것을 멈추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 형사는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압박받는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라도 그것이 여전히 범죄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편 서와리에서는 서연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다방은 속삭임으로 가득했고 마을회관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남을 평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서연이 민준과 너무 가깝다고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최 씨 아주머니는 이제 죄책감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한 것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민준은 삼촌에게서 온 문자를 통해 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서울에서 내려왔고 불안한 얼굴과 황급한 걸음으로 잠겨있는 서연의 집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 누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누나가 언제까지 강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그가 이웃들과 마주쳤을 때 힘없이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서연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계획 살인 혐의로 공식적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사는 서연이 고의적으로 고용량의 진정제를 섞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률구조단체에서 나온 변호인단은 서연의 정신 상태, 즉 극심한 우울증, 수년간 지속된 정신적, 육체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부재를 조명하려 애썼습니다. 이 사건은 흑백 논리로 볼 수 없습니다. 서연을 변호하는 젊은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고통을 보지 못한 시스템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치소에서 서연은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그녀는 거의 잊혀버린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해내려 애썼습니다. 감과 제스민 꽃을 들고 청혼했던 날, 합병증으로 오래 살지 못했던 첫 아이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작은 부엌에서 그녀가 처음 만든 호떡을 맛보며 함께 웃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은 이제 시간과 고통에 달아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형사가 사복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튀김한 봉지를 들고 와 간방 밖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경찰로서 온 게 아닙니다. 아주머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왔습니다. 서연은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뇌졸중으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쉽게 화내고 의심하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치료, 상담. 아마 아주머니께서는 받지 못했던 것들이겠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부럽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그저 강하고 참는 것만 알아요. 하소연할 곳이 없었죠. 김 형사는 쇠창살 너머로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마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장 상처받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서연에 대한 이야기는 서서히 서와리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 무너진 시골 여성의 초상으로 그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악의가 아니라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시골의 여성들이 종종 짊어지는 보이지 않는 부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서연은 단 한 가지만을 바랐습니다. 다른 여성이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끝내야만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법원 건물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몇몇 지역 기자들과 여성 운동가들이 사후법정 밖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취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 체계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한 시골 여성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기 위해 왔습니다. 서연은 삼엄한 경호 속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회색 셔츠, 낡은 스카프, 그리고 이미 얇아지기 시작한 슬리퍼 한 켤레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 너무 오랫동안 울었던 그 눈은 이제 피로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자 법정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단조롭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우의 사망, 경위, 증거, 그리고 자백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섰고 손으로 스카프 끝을 꽉 쥐었습니다. 네, 재판장님. 하지만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인권단체에서 온 한 나이든 아주머니가 휴지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변호인인 젊은 여성인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을 변호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이것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한 아내의 절규를 듣지 못한 사회적 실패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가 가까운 이웃으로서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고 나지막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밤낮으로 불평 없이 강우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심지어 강우가 거칠어지고 의심으로 가득 찼을 때조차도 어떻게 견뎠는지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평범한 의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민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돕고 싶었어요. 서연이 누나는 제게 친누나 같았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누나가 더 고통받게 되었어요. 하나씩 이어지는 증언들은 서연의 다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냉혈한 살인자가 아니라 지치고 약하고 외로웠던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연은 그 모든 어두운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강우가 건강했을 때, 그들이 마당에 함께 망고나무를 심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강우가 나무 판자에 그들의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를, 작은 집, 큰 사랑. 하지만 그 나무 판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처럼 시간에 닳아 썩어버렸습니다. 판사가 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박서연 씨, 이 모든 일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연은 판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 제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제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은 최종 구형과 변론 준비를 위해 2주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서연이 밖으로 끌려나갈 때 단체에서 온 몇몇 여성들이 다가와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비록 쓴 사건을 통해서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마침내 들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살아남은 자들만의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귀를 닫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항해야 했던 자들의 것이기도 할까요? 2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에게 있어 쇠창살 뒤에서 보내는 매일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초침 소리는 장마철 새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성구치소에서 그녀는 3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방을 함께 썼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젊은 엄마, 사기 혐의를 받는 상인, 그리고 토지 분쟁에 휘말린 나이든 할머니. 하지만 그들이 함께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여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삶은 반복할 수 없는 과거와 형태없는 미래 사이의 기억의 벽으로 분리된 듯 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낡은 종이 조각에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낸 강우를 위해 기도를 썼습니다. 가끔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난다면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요. 나는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단지 강해지는 것을 멈췄을 뿐이에요. 그 글들은 얇은 베개 밑에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라 인간으로 남아있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감옥벽 밖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더욱 시끄럽게 논의되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서연의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습니다. 일부는 아내, 마비된 남편, 잔혹하게 살해와 같은 선정적인 어조로 기사를 썼습니다. 반면 다른 일부는 한 시골 어머니의 비극, 부담이 형벌이 되었을 때와 같이 인간적인 측면을 조명했습니다. 여성운동가들은 이 사건을 토론 포럼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시골 여성들이 종종 소리 없이 짊어지는 부담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서연의 편을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로 여기며 강력하게 비난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모든 아내가 아픈 남편에게 저런 짓을 한다면 가족은 어떻게 되겠는가?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날카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두 가지 여론은 바다의 파도처럼 부딪혔고
서연은 언론을 전혀 접하지 않았음에도 그 파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작은 서활이 마을의 이야깃거리가 아니라 대도시의 논쟁거리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시골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적힌 작은 포스터를 든 활동가들,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봐온 이야기의 결말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서활이 이웃들. 서연은 평온한 얼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 맺힌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후회하는 듯 보이는 최 씨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구형을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서연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남편의 음식에 약을 섞는 행위는 피로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의도가 피고인의 행위를 사고가 아닌 의식적인 행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획살인을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흐느꼈고 다른 이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윤 변호사가 그 후에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한 뭉치의 서류, 의료 기록, 심리학자 보고서,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인의 행위에 눈 감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더 넓은 맥락을 봐주시길 간청합니다. 2년 동안 그녀는 적절한 의료 지원도 사회적 지지도 없이 홀로 싸웠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더욱 약하게 만든 비난 속에서 말입니다. 그날 밤은 계획의 밤이 아니라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법이 이해 없이 처벌만 한다면 그 법은 영혼을 잃은 것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석방을 바라지도 가벼운 형벌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이야기가 조용히 비슷한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 다른 여성들을 위한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고 판결 선고를 위해 일주일 후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 짐이 자신의 입, 증인, 변호사를 통해 나왔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운명에 맡겼습니다. 그날 밤 감방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행복했던 날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프기 전 강우의 얼굴, 오래 자라지 못했던 아기를 안고 있던 그의 미소, 처음 만든 호떡이 타버린 것을 보고 터뜨렸던 그의 웃음, 그 모든 기억이 연이어 떠오르며 그녀의 눈을 적셨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여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인간이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얇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재판 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있었고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으며 말을 잘못할까 두려워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남편을 죽인 아내로서가 아니라 시골 여성들의 강인한 얼굴 뒤에 숨겨진 상처의 상징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구름은 낮게 드리워져 마치 빛바랜 흰색 페인트로 칠해진 법원 건물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 서연에게 정의를 일하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든 여성 운동가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멀리서 온 서활이 마을 주민들. 그들에게 오늘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숨을 죽이게 한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느린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에 채워진 작은 족쇄가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며 귀를 찢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연푸른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방청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방구석에 앉아 후회로 가득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심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에 대한 판결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즉시 조용해졌고 오직 낡은 천장 선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다시 구형 이유를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남편의 음식에 고용량의 약을 섞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증거와 재판 사실에 근거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합니다.
모든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은 의자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았지만 직접 듣는 것은 여전히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인이 겪은 오랜 고통에 눈 감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지원도 인정도 없이 홀로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것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법이 인간적인 측면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법정에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들은 노트북에 빠르게 타자를 쳤습니다. 판사는 길게 한숨을 쉬고 법정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드러난 사실들을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수년간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돌본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로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서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졌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잠시 법정은 조용했고 이내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검사의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에 놀랐습니다. 운동가들은 작게 환호했습니다. 일부는 안도했고 일부는 여전히 너무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큰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마비된 남편 살해한 아내 박서연 15년형 선고. 서연 자신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실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는 일종의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마침내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처럼. 법정을 나갈 때 몇몇 운동가들이 다가와 경비원이 그녀를 끌기 전에 잠시 그녀의 손을 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당신의 이야기를 외칠 거예요.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그녀는 쇠창살이 쳐진 작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에게만 들리도록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15년은 길겠지만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는 버틸 거야. 그날 밤 서연의 판결 소식은 텔레비전 화면과 온라인 매체 페이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적으로 썼고 어떤 이는 비난했으며 어떤 이는 도덕적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서화리 마을의 분위기는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세상을 떠난 강우를 위해 그리고 이제 긴 형을 살아야 할 서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 비극이 단순히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외로움에 관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쇠창살 뒤에서 서연은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앉아 여전히 보관하고 있던 종이 조각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여보, 마침내 나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신께서 우리 둘 다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가벼움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첫 며칠은 서연에게 힘겹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감방문에서 나는 쇠에 부딪히는 소리는 그녀를 강제로 깨우는 알람이었다. 좁은 2층 침대, 땀과 값싼 비누 냄새가 섞인 답답한 공기, 그리고 아침 점호를 위해 수감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교도관의 고함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예전 집과는 달리 이제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5명의 다른 여성들과 한 방을 썼다. 각자 복잡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다.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사기 위해 절도죄로 들어온 젊은 엄마 윤희, 마약에 연루된 거친 성격의 릴리스, 그리고 빼앗긴 유산 토지를 지키다 수감된 노인 린 할머니가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저 사람이 남편 죽인 그 여자잖아. 그들 중 하나가 속삭였다. 서연은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모든 시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에는 증오가 없었다. 오히려 일종의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린 할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얘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죄도 있고 상처도 있어. 네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린 다 같이 버티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하루하루 서연은
쇠창살 뒤의 삶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의무적인 작업 일정을 따랐다. 교도소 마당을 청소하고 죄수복을 빨고 공동 주방에서 일손을 도왔다. 예전에 떡 반죽을 젓던 손은 이제 수백 명의 수감자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커다란 국자를 쥐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방에서 서연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다시 찾았다. 요리는 그녀에게 유용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같은 방 친구들은 종종 그녀를 칭찬했다. 언니가 만든 음식이 평소 배식보다 훨씬 맛있어. 집밥 맛이 나. 윤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 칭찬은 소박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줄 수 있는 무언가 때문에 가치 있다고 느꼈다. 고요한 밤이면 서연은 종종 신과 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평온하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길게 기도했다. 하느님, 저는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제가 다시 일어서도록 허락하신다면 이번 제 발걸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유익한 것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위안이 되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어깨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한편 교도소에서의 그녀의 소식은 이따금 마을에 전해졌다. 민주는 종종 서연을 면회와서 마을 소식과 집에서 만든 음식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한 번은 민준이 말했다. 누나, 마을 사람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는 나쁜 말만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누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심지어 최 씨 아주머니도 매일 밤 누나를 위해 기도 모임에 참여한대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들이 나를 변호해 주길 바라지 않아. 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나. 많은 아주머니들이 이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용기가 생겼다고 해요. 박서연 씨처럼 끝나지 않으려면 일하면서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지만 아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희망이 태어났다. 만약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면 그녀의 삶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서연은 교도소 생활에 더욱 익숙해졌다. 그녀는 주방 책임자로 신뢰받게 되어 음식 배분을 관리하고 동료들에게 제한된 재료로 간단한 간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코코넛 가루에 흑설탕을 조금 넣으면 떡 맛이 나. 어느 아침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다. 그 차가운 벽 뒤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온기를 만들어냈다. 물론 매일이 평온했던 것은 아니다. 죄책감에 다시 시달리는 밤도 있었다. 꿈속에서 강우의 얼굴이 나타나 의문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자신이 정말로 용서받았는지 자문했다. 그런 순간에는 윤 변호사가 준 작은 수첩에 글을 썼다. 그 기록은 일종의 고백이자 말의 유산이 되었다. 나중에 누군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알아주세요. 나는 천사도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지쳐버린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여성이 혼자서 그 피로를 짊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독보다 더 천천히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윤 변호사가 면회를 왔다. 그녀는 몇몇 여성단체에서 서연의 이야기를 정신 건강 및 시골 여성의 이중 부담에 대한 캠페인 자료로 삼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 해요. 도시 사람들도 시골에 소리 없이 버티는 여성들이 많다는 걸 알게 하려고요. 서연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허락할게요. 하지만 나를 피해자나 영웅으로 쓰지 마세요. 나는 둘 다 아니니까요. 나는 그냥 박서연일 뿐이에요. 윤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바로 그 점이 언니 이야기를 중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적이니까요. 그날 밤 쇠창살 뒤에서 서연은 환기구 틈새로 희미하게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15년형을 다시 떠올렸다. 어떤 이에게는 무거운 형벌이겠지만, 하지만 서연에게 15년은 속죄하고 배우고 어쩌면 자신을 치유할 시간이었다. 강우 씨,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아직 여기 있지만 살아보려고 해요. 어쩌면 그게 사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작은 빛을 품은 눈물이었다. 장마가 다시 서울에 찾아왔고 높은 여성 교도소 담장 뒤에서는 비가 내릴 때마다 젖은 흙냄새가 쇠창살의 녹슨 쇠 냄새와 섞였다.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여성들은 다양한 사연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일부는 후회에 가득한 얼굴로, 다른 일부는 절망에 빠져 텅 빈 눈빛으로.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박서연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다른 뉘앙스로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생을 마감하게 한 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은 여자가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평온을 가져다주는 존재였다. 처음 그녀가 들어왔을 때 많은 다른 수감자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사건은 언론에 널리 알려졌기에 마비된 남편을 죽인 아내에 대한 소식은 이미 그들의 귀에 먼저 도달해 있었다. 그녀가 감방복도를 지날 때마다 몇몇 속삭임이 들렸다. 일부는 냉소적인 어조로, 다른 일부는 호기심 어린 어조로. 하지만 시간은 서연이 위험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했다. 오히려 그녀는 소박하고 조용하며 말없이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점차 그 시선은 변했고 서연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매일 밤우는 젊은 엄마 윤희와의 소박한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윤희는 아기에게 줄 분유를 훔친 죄로 수감되었다. 그날 밤 윤희의 울음이 그치지 않자 서연이 다가가 옆에 앉았다. 우리 아기가 내 얼굴을 잊을까 봐 무서워요. 엄마가 누군지 기억도 못하고 자랄까 봐 무서워요. 윤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서연은 긴 조언을 하지 않고 그저 윤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네 아이는 잊지 않을 거야. 엄마의 얼굴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아이의 마음에 항상 새겨져 있으니까. 그 말은 단순했지만 윤희를 한결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이후로 윤희는 불안할 때마다 그녀를 찾아왔다. 윤희에 이어 마약으로 들어와 망가진 삶을 살던 거친 성격의 릴리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토지 분쟁 사건에 연루된 노인린 할머니가 집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했다. 조금씩 다른 방 수감자들이 다가와 비난하지 않는 경청자인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저 진심 어린 눈으로 듣고 때로는 오히려 힘이 되는 소박한 말을 건넸다. 경청자가 되는 것 외에도 서연은 교도소 주방에서 능숙한 솜씨로도 알려졌다. 그녀는 수백 명을 위한 요리를 돕는 임무를 맡았고 그곳에서 예전의 재능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했다. 밍밍한 죽에는 향을 내기 위해 향신료를 조금 더했고 삶은 고구마는 흑설탕을 녹여 달콤한 간식으로 만들었다. 음식에 맛이 있으면 마음도 따뜻해지잖아요. 어느 아침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주방에서 돕던 다른 여성들이 작게 웃었지만 그들은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다. 서연이 나설 때마다 주방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지고 농담으로 가득 차 단조로운 날들을 조금 더 견디기 쉽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질 때 몇몇 수감자들이 감방 구석에 모여 서연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처음에는 서연이 망설였지만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릴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용감했던 게 아니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절망했어. 그 둘은 큰 차이가 있어. 용감한 건 어려워도 길을 선택하는 거고 절망하는 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멈추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지친 사람이었을 뿐이야. 너희들은 나처럼 멈추지 마. 그 말은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밝혔다. 그들은 훈계를 듣는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정직한 거울을 보는 듯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작은 종이에 자신의 감정을 쓰기 시작했고 분노 대신 글로 피로를 풀었다. 이 교도소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은 교도관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로 여겼지만 수감자들 간의 작은 갈등이 줄고 구역 분위기가 차분해지자 그들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네가 많이 돕고 있어, 서연아. 어느 날 한 여성 교도관이 말했다. 가끔 우리가 분위기를 통제하기 힘들 때도 있는데 네가 있으면 모든 게 진정돼.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교도관에게 그것은 충분 이상이었다. 점차 서연은 주방의 작업반을 이끌도록 신뢰받았고 심지어 새로 들어온 수감자들이 더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판결 몇 달 후 민준이 편지 한 통을 들고 면회를 왔다. 그 편지는 서활이 마을의 아주머니들이 쓴 것이었다. 착한 서연 씨에게 저희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서연 씨의 삶의 이야기 덕분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예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느끼는 피로에 대해 더 용감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냥 침묵하면 저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곳에서 힘내시길 바라요. 멀리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망가진 삶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내 고통도 의미가 있었구나. 그녀가 힘없이 속삭였다. 그날 밤 그녀는 감방 환기구 틈새로 달을 바라보며 마치 고인이 된 강우에게 말하듯 이야기했다. 여보, 나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지만 보세요. 내 실수 덕분에 이제 더 많은 여성들이 용감하게 말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게 내가 속지 않은 방식일지도 몰라요. 당신이 용서해 주길 바라요. 강우의 얼굴이 그녀의 생각 속에 떠올랐다. 이번에는 분노에 찬 눈빛이 아니라 예전에 알던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했다고 느꼈다. 시간이 흐르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진심 때문에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서 더욱 존경받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넘어진 여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사람이었다. 새로운 수감자가 첫날 밤에 큰 소리로 울 때 서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는 건 당연해. 하지만 눈물이 네 집이 되게 하지는 마. 내일 우리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삶이 있으니까. 그 말은 교도소 구역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일종의 격언이 되었다. 그들은 그것을 서연의 말이라고 불렀다. 서연 자신에게는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래는 여전히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단단한 교도소 벽 뒤에서 그녀는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의 기댈 곳이 되어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서연은 거의 변하지 않는 일상 속에서 두꺼운 교도소 벽 뒤에서 살았다. 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서 일하고 동료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얇은 침대에서 잠드는 생활. 그녀에게 시간은 느리고 무겁지만 또한 성찰로 가득 찬 다른 방식으로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느 아침 한 여성 교도관이 그녀를 행정실로 불렀다. 서연아,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외부에서 열리는 인도주의 행사에 초대받았어. 교정본부에서 모범 수감자 몇 명을 선정했는데 너도 그중 한 명이야. 서연은 침묵했고 가슴이 떨렸다. 쇠창살 없는 하늘을 보고 벽 없는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간 지 너무 오래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망설였지만 교도관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여기서 많은 도움을 줬어. 서연아, 이제는 넘어져도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밖에 보여줄 때야. 그날이 왔다. 서연은 더 단정한 특별 제복과 깨끗한 크림색 스카프를 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섰다. 그녀는 다른 몇몇 수감자들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도심의 한 회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시골 여성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단체가 주최하는 인도주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연의 이야기는 그 행사가 열리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속삭임이 들렸다. 저 사람이 예전에 시끄러웠던 박서연이네. 일부는 호기심으로, 다른 일부는 동정으로,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은 평가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으며 의연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가 나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시골 여성, 사라져서는 안 될 목소리라고 적힌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참가자들은 원형으로 앉아 있었다. 일부는 활동가, 일부는 주부, 일부는 배우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었다. 서연은 초대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앞줄에 앉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행사는 연설로 시작되었다. 한 단체 임원이 힘주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실제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인내심으로 존경받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절규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씁쓸한 결정에 빠진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분명히 서연을 향한 것이었고 모든 눈이 서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말할 차례가 되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의 깊게 바라보는 얼굴들을 보자 약간의 용기가 생겼다.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제 남편을 죽인 죄로 복역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괴물로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동정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화되거나 동정받기 위해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침묵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고통 속에서 침묵했고 결국 잘못된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고 창밖에 보슬비 소리만 들렸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저는 다른 여성이 저처럼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쳤다고 느낀다면 말하세요. 만약 당신이 혼자라고 느낀다면 도움을 구하세요.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세요. 가득 찰수록 무거워지고 결국에는 통제력을 잃게 되니까요. 뒷줄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흐느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여대생은 서연의 말을 노트에 적으며 눈물을 흘렸다. 말이 끝나자 방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콘서트처럼 열광적인 박수가 아니라 따뜻하고 느리고 존경심 가득한 박수였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그렇게 깊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행사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 시골 아주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 씨, 저는 예전에 집에서 너무 지쳤었어요. 남편에게 화가 났지만 침묵했어요. 서연 씨 이야기를 듣고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연은 할 말을 잃고 그 여성을 꼭 안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당신은 여전히 살인자야. 어떤 이유에서든 생명은 돌이킬 수 없어. 그의 말은 날카롭게 찔렀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답답함을 참았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살인자이고 그 죄를 죽을 때까지 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게 해주세요. 그 남자는 침묵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행사가 끝나고 서연은 다시 호송차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이 달랐다. 그녀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한 줄기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밖에는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이야기 때문에 듣고 배우고 어쩌면 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도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작은 창 너머로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사이로 주황색 빛이 뚫고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우 씨,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조금은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 세상에서는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요.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궁금해하는 동료 수감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어땠어요, 언니? 바깥 세상을 다시 본 기분이 어땠어요? 윤희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바깥 세상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했어. 나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만 느끼지 않아. 나도 여전히 쓸모 있는 인간이야. 그날 밤 좁은 침대에서 서연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길은 아직 길다는 것을 알았다. 1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날 이후로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들리지 않는 이들의 목소리였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들을 위한 삶의 교훈이었으며 가장 깊은 상처에서도 빛이 태어날 수 있다는 증인이었다. 교도소 박인도주의 행사에서 돌아온 후 서연의 마음가짐은 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다른 수감자들은 전에 본 적 없는 빛을 보았다. 그녀는 더 차분해 보였고 더 확신에 차 보였다. 마치 바깥 세상이 수년간 쇠창살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그녀에게 준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가 얇은 침대에 앉아 환기구 틈새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윤희가 조용히 물었다. 언니, 아까 잠깐 나갔다 온 후에 뭘 느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세상이 나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는다고 느꼈어. 여전히 들어주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인간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어. 그 말은 전염성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그녀의 구역에서 더욱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다른 여성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재판이나 사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소박하게 이야기했다. 결코 과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마쳤고 그것은 일종의 좌우명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지만 아직 일어설 수 있다면 그 넘어짐이 끝이 되게 해서는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교도소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첫날 밤에 우는 새로운 수감자가 있으면 서연이 가장 먼저 다가갔다. 그녀는 어깨를 두드리고 물 한 잔을 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는 건 괜찮아. 하지만 내일은 다시 일어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항상 희망은 있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절망으로 가득 찬 차가운 벽 안에서 소박한 말은 등불이 될 수 있었다.
교도소 주방에서도 서연은 계속해서 색을 더했다. 그녀는 다른 몇몇 수감자들에게 있는 재료로 작은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고구마를 흑설탕과 함께 삶으면 시골 간식처럼 맛있어져.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웃음이 터졌다. 짧았지만 일하는 분위기를 더 가볍게 만들었다. 심지어 교도관들도 서연이 주방에서 신뢰를 얻은 이후로 구역의 소란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성 교도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그거 알아? 많은 수감자들이 이제 네 말을 듣고 더 다루기 쉬워졌어. 너는 여기서 그들의 엄마 같아. 서연은 그저였게 미소 지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단지 실수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비록 지울 수는 없지만 좋은 것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점차 서연의 이름은 수감자들 사이에서 존경심을 담아 불리기 시작했다. 헷갈리면 서연에게 물어봐. 안정이 필요하면 서연의 말을 들어. 심지어 누군가는 그녀를 교도소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 별명은 그녀를 부끄럽게 하면서도 무겁게 느껴지게 했다. 그녀는 결코 본보기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 자리에 두었다. 고요한 밤이면 서연은 종종 수첩에 글을 썼다. 그녀는 일상의 경험, 입에서 나온 말들, 그리고 속삭인 기도들을 적었다. 그녀는 언젠가 그 글이 다른 사람들, 젊은이, 주부 또는 침묵 속에 갇혔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더 이상 없을 때 어느 날 밤 그녀는 썼다. 내 말들이 남아 침묵은 죽일 수 있고 말하는 것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시간은 흘렀다. 교도소에서의 세월은 더 이상 형벌처럼만 느껴지지 않았다. 교도소는 작은 헌신의 공간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유를 잃었지만 의미를 찾았다. 그녀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 그녀의 말 후에 나타나는 모든 미소는 그녀의 삶이 완전히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감방위 작은 틈새로 달을 바라보며 마치 강우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나는 아직 여기 있지만 예전에 그저 울기만 하던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를 본다면 아마 당신도 안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벽 뒤에서 서연의 이야기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던 한 여성에서 길 잃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작은 전설로 계속 성장했다. 시간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강물처럼 흘렀다. 서연이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은 한때 그토록 컸던 불안감을 하나씩 씻어냈다. 1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매 순간 그녀는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가정의 고통으로 무너졌다가 가장 어두운 결정을 내렸던 한 여성에서 이제는 과거 때문이 아니라 상처에서 자라난 지혜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로 변모했다. 교도소에서의 나날은 더 이상 형벌처럼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일상으로 일어났지만 다른 마음으로 일어났다. 삐걱거리는 쇠문 소리는 더 이상 자유를 빼앗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강하게 해주라는 부름이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능숙한 손으로 소박한 재료를 따뜻한 음식으로 바꾸었다. 감방 구역에서는 모든 울음, 모든 쓰라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위로의 말로 바꾸는 귀가 되었다. 서연의 이름은 동료 수감자들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그녀를 조롱이 아니라 존경을 담아 교도소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두려운 얼굴로 새로 들어온 수감자가 있을 때마다 교도관들은 종종 서연에게 가까이 가봐 그녀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 사이에 일종의 다리가 되어 분위기를 더 질서 있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서 서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큰 실수 때문에 그곳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했다. 매일 밤 고요함이 감돌 때 그녀는 여전히 작은 틈새로 달을 바라보며 고인이 된 남편에게 말했다. 강우 씨, 내가 잘못한 건 알지만 만약 내가 그냥 포기했다면 내 죄는 헛되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주면서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흘러 그녀의 검은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눈은 여전히 차분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따뜻함을 발산했다. 그녀는 교도소 게시판에 힘이 되는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더 자주 받았고 그녀의 글은 매주 모든 수감자들이 읽었다. 그녀의 글 중 일부는 교도관들이 기록해 두었다가 몰래밖에 가족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서연은 자신의 말이 서서히 교도소 벽을 넘어 그녀를 만난 적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어느 날 민준이 다시 면회를 왔다. 그는 훨씬 더 성숙해져 이제 40살이 되었다. 건강하게 자란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 마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나 이름을 자주 언급해요. 더는 누나를 살인자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은 누나를 아플 때 침묵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사람으로 봐요. 서연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기도로 불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실수 후의 말이다. 형기의 마지막 해가 다가오면서 서연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나이와 육체적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은 약해져도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타올랐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이제 거의 석방될 윤희에게 그녀는 말했다. 나는 단지 내 삶이 쓸모 있었다는 느낌으로 죽고 싶을 뿐이야. 마침내 자유의 날이 왔을 때 교도소는 감동으로 가득 찼다. 모든 수감자들이 구역에 모여 서연을 안아주었다. 우리를 잊지 마세요, 언니. 릴리스가 울며 말했다. 서연은 옅게 미소 지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모두 서로의 여정의 일부니까. 교도소 문을 나서자 햇빛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다. 15년 만에 서연은 다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다. 민준이 그녀를 데리러 왔고 그들은 함께 서와리 마을로 돌아갔다. 그 여정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차창 너머로 푸른 눈을 바라보며 쓰라리면서도 달콤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마을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은 크게 변했다. 마을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안아주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이었다. 자유를 얻은 후 서연은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 그녀는 민준과 그의 아내를 도와 장사를 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쳤으며 이따금 아주머니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같은 것을 강조했다. 지칠 때 침묵하지 마세요. 혼자서 상처를 품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도움을 구하세요. 그 말은 그녀가 교도소에서 바깥 세상으로 가져온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다. 작은 집 툇마루에 앉아있는 밤이면 서연은 종종 별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여전히 강우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교도소에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증오에서도 자유로워졌어요. 저 세상에서는 당신도 평온하길 바라요. 그리고 신께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길. 그리고 그렇게 박서연의 이야기는 긴 한 장을 닫았다. 강인한 시골 여성에서 피고인으로 변했다가 쇠창살 뒤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마침내 더 넓은 마음으로 바깥 세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동화가 아니라 비싼 대가를 치른 쓰라린 현실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교훈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침묵이 분노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침묵은 죽일 수 있고 나누는 것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혼자서 상처를 품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들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긴 여정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단지 버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용기, 지쳤다고 인정할 용기,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계속 살아갈 용기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날 밤 논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달을 보며 미소 짓는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삶의 어두운 장을 닫고 더 평화로운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어쩌면 상처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상처에서 태어난 빛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출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들으셨다면 놀라움, 분노, 후회, 심지어 이 사건의 운명에 대한 연민까지 많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한 생명이 사라지고 완벽해 보였던 범죄는 거의 잊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이들의 끈기 덕분에 정의는 마침내 세워졌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건이 해결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경솔함이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1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0을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길이 쉽지 않더라도 항상 정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